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 일에 빠져 살고 있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일이 좋아서 일에 빠져 살았던 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다 보니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제 앞에 놓인 유일한 돌파구가 일이었을 뿐이니까요. 사실 일이라면 고등학생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 진저리 치게 해왔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건지 어디를 가나 일복이 터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거기에 갑자기 몰락한 저희 친정 살림도 한몫했고요.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셨는데 수완도 좋으시고 배포도 크신 분이라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체는 제가 고등학교 5학년이 되던 무렵부터는 꽤 크게 성장을 했어요. 밖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로 집에서는 아내밖에 모르는 애처가셨죠. 아빠는 엄마를 데리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셨는데 특히 국도 곳곳에 위치한 숨겨진 맛집을 자주 찾곤 하셨어요. 엄마랑 두 분이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는 코스를 데이트로 즐기곤 하셨죠. 집에 오실 때는 늘 저랑 동생을 위한 호두과자를 사오시곤 하셔서 방과 후 식탁에 놓인 호두과자를 보면 아, 오늘도 엄마랑 아빠가 데이트를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아빠는 음식 솜씨가 좋은 엄마를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는 늘 아빠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되는데 굳이 집으로 부르셔서 엄마한테 음식을 차리게 하셨거든요. 엄마는 귀찮다고 마다할 수도 있는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사셨어요. 남편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좋아해 준다는 거에 행복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금슬 좋던 부부였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빠 밑에서 일하던 친구분이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아빠는 격리과장을 맡고 있던 그 친구를 누구보다 믿었고 그렇다 보니 그 친구는 회사 돈을 쉽게 건드릴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엔 도박 빚을 갚으려고 1,000만 원, 2,000만 원 빼서 쓰던 게 점점 액수가 늘어나서는 억 단위의 횡령이 시작되었어요. 빼서 쓴 돈을 만회하려고 또다시 도박을 하고 그러다 잃고 또 횡령을 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아빠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회사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된 후였어요. 믿었던 친구의 배신에 광분한 아빠는 순식간에 혈압이 치솟아서 쓰러지셨고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아빠가 친구 때문에 세상을 등지셨다는 걸 까맣게 몰랐던 우리 식구는 아빠 장례식에 찾아와 대신 장례식 경비와 잡다한 경비 처리까지 도맡아 해주신 아저씨한테 무척이나 고마워했어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그 와중에도 엄마는 그 아저씨한테 수고 비용까지 챙겨주셨을 정도로요. 회사를 키워나가면서 직원 수도 많이 늘었던 탓에 회사를 정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무엇보다 직원들 월급과 다는 아니어도 퇴직금의 일부 정도는 챙겨주어야 했으니까요. 거기에 하청업체 대금, 은행 대출금 등을 갚고 나니 추중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던 우리 식구는 살던 집을 정리해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고 남은 돈으로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키워야 했기에 엄마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죠. 음식을 만드는 건 자신이 있었지만 장사라는 게 음식 솜씨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가 계산도 해야 하고 포장이며 대중적인 입맛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처음 가게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손님이 없는 날이 더 많았어요. 기껏 만든 반찬은 집에서 처리하거나 멀쩡한 음식들은 가게 주변 분들과 이웃 주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반찬 맛을 보고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지 않을까 해서였죠. 그런데 하루는 건물주 아주머니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봐요.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공짜로 주변에 퍼주면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겠어?
가만히 있어도 공짜로 주는데 차라리 남는 반찬은 푸드뱅크 같은 곳에 보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라고 해요. 괜히 고생해서 남존일 시키지 말고. 처음엔 설마 사람들이 야박하게 그러겠냐 했는데 아주머니 말이 틀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매번 주변에 나눠주려니 포장 용기도 나가고 해서 이럴 바엔 차라리 푸드뱅크에 음식을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 그렇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가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공짜로 안 주니까 돈을 주고 사 먹게 된 거였죠. 손님이 늘어서 반갑기는 했지만 사람들 심보가 참 그렇더라고요. 손님이 조금 늘었다고는 해도 가게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매상이라서 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무렵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긴 거예요. 하루는 아빠 친구분 아내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주말이라 저랑 여동생도 엄마 가게에 나가 있었는데 낯익은 아줌마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아빠 회사에서 공금 횡령을 한 그 사람의 아내였죠. 엄마는 그 아줌마를 보자 반갑게 맞으며 장례식 때 부군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대뜸 저희 엄마 뺨을 치지 뭐예요? 뭐? 도움을 받아? 야 이년아, 남의 남편 꿰어서 바람난 년이 본처한테 그게 할 말이냐? 내 남편 어딨어? 니 년이 빼돌린 내 남편 어딨냐고? 다짜고짜 자기 남편을 내놓으라는 말에 엄마도 저희 자매도 황당하기만 했어요. 그러자 그 아줌마가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아줌마를 떠밀었어요. 왜 이러세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줌마가 봤어요? 우리 엄마랑 아저씨가 바람 피운 거 아줌마가 봤냐고요? 그랬더니 팔을 걷어붙이고는 보란듯이 그러는 거예요. 둘이 전화통화하는 걸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야. 내 남편이 니년이랑 통화할 때 얼굴이 어땠는지 알아? 아주 귀까지 빨개져선 좋아 어쩔 줄 모르더라. 얼마나 좋아 죽겠으면 그러겠냐고 그 목석 같은 인간이. 그러자 참고 있던 엄마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쪽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저 애 아빠 장례식 일도 그렇고 회사 정리하는 문제까지 도맡아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두세요. 그쪽도 오래 봐왔으니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내 남편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멋진 남자였어요. 나 그런 남자랑 산 여자라고요. 그런데 고작 당신 남편 따위한테 내가 눈을 돌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 사람 트럭으로 가져다 줘도 난 눈길 한 번 안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먼 사람 잡고 시간 버리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 직접 추궁하세요. 엄마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줌마가 가소롭다는 듯 웃지 뭐예요? 고마워서 인사를 해? 자기 남편 잡아먹은 놈한테? 웃기네 이 여자 정말. 저희 엄마가 자기 남편은 내연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간 저희 엄마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상처를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줌마는 충격적인 얘기를 쏟아냈어요. 자기 남편이 그동안 회사 돈을 횡령해 도박을 해온 것과 그 사실을 알고 추궁하던 중 우리 아빠가 쓰러지시게 됐다는 내용, 그리고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금액을 챙겼다는 기가 막힌 얘기들이었어요. 놀라는 표정을 보니 그쪽이 내 남편 내연녀가 아니란 건 잘 알겠네요. 난 또 혹시나 했더니. 아줌마가 가게를 나가고 엄마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랑 동생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죠. 내 아빠를 죽인 원수놈한테 복수는 못할 망정 은인으로 알고 고마워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고열에 시달리며 며칠을 끙끙 앓은 엄마는 꼬박 일주일을 자리 보전하고 있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셨죠. 손님들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우물쭈물하던 엄마는 어디 가고 오랜 시간 장사가 몸에 밴 사람처럼 말이에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때 아줌마를 통해 들은 얘기로 충격을 받고 나니 악이 받쳐서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대요. 적어도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남은 가족들한테 상처를 준 인간보다는 몇 배는 더 잘 살아서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아저씨는 엄마가 복수를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았어요. 친구도 배신하고 친구 회사까지 거덜내고도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결국 악덕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며 쪽방에서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값도 치르지 않고서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가족은 그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가장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정작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이나 죄값도 치르지 않은 채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가름했으니 말이에요. 우리 가족한테 그 아저씨의 죽음은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는데 말이죠. 그땐 그게 그렇게 억울했어요. 시간이 흘러 엄마의 반찬 가게는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저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저는 입학금 마련에 힘겨워하는 엄마한테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과외며 학습지 알바 같은 것을 끊이지 않고 했어요. 제 등록금 마련에 힘겨워하는 엄마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2살 어린 여동생도 곧 대학에 진학하게 될 텐데 엄마 혼자의 벌이로 2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맏딸로서 엄마가 지고 있는 가장의 무게를 나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때까지 늘 전전긍긍하며 제 자신을 닥달하고 살았어요.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과도한 업무와 책임을 지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참고 버티면서 살았죠. 그러면 언젠가는 조금은 편한 날이 오지 않을까 해서요. 어쩌면 저는 내심 그 기점을 결혼으로 삼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둘이 벌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약간은 나눠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2사람이 번다고 해서 수입이 2배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지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 시댁은 중산층 정도의 생활력을 갖춘 집인데도 자식인 저희 부부한테 조금 과하게 요구를 하셨어요. 지방 경조사에 들어가는 돈은 별도고 시부모님 용돈에 시누이 용돈까지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뺏어가다시피 했거든요. 젊은 것들이 둘이나 버는데 그깟 부모 용돈도 못 주니? 어머님, 그래도 저희 전세대출금 이자도 그렇고 적금이랑 보험비도 꽤 들어가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만큼 드리기는 힘들어요. 저희 형편도 좀 봐주세요. 너 웃긴다? 내가 안 받던 돈 받겠다는 것도 아니잖니. 내 아들은 결혼 전에도 부모 용돈이랑 동생 용돈 정도는 챙겨줬던 녀석이야. 근데 네가 뭐라고 그걸 받아라 말아야. 내가 네 돈 받아서 쓰겠다는 거 아니잖아. 언제 안 드리겠대요. 액수를 좀 줄여주십사 하는 거죠. 그리고 아가씨 용돈은 좀 그래요. 아가씨가 학생도 아니고 엄연히 성인인데 자기 용돈 정도는 자기가 벌어 써야죠. 부탁 좀 드릴게요.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내 아들이 그러라고 하면 그땐 생각해보마. 결국 결정권은 제 남편한테 돌아갔어요. 전후 사정을 들은 남편은 한숨을 푹 쉬고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가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 생신날이 돼서야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선물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봉투에 40만 원을 담았는데 남편이 봉투를 뺐으며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용돈 주는 것도 아깝다고 그러더니 니네 엄마한텐 40만 원이나 주냐?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랑 어머님 생신 때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생신엔 30만 원씩 드리고 왜 니네 엄마한테는 40만 원이냐고. 솔직히 저는 내심 시댁에 60만 원을 드리니까 저희 엄마한테도 60만 원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20만 원을 적게 넣었던 건데 이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인가요? 그날 남편은 기어이 봉투에서 10만 원을 빼고 드렸어요. 그 일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판 싸움을 벌였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자기 집 일은 뭐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저희 집 일은 특별하게 생각해서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집에서 사위 대접 받아가며 철철이 보약까지 얻어먹으면서 말이죠. 저는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부모님한테 떡볶이 한 그릇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밖에 나가면 의뢰 계산은 저한테 넘기셨거든요. 그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면에 저희 친정엄마랑 동생은 혹여 제가 돈을 쓸까봐 저 몰래 먼저 계산을 하곤 해서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사위와 며느리가 다른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게 납득도 안 되고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그런데 사소한 감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회사에서 정리해고 대상자에 오른 거죠. 제 연차가 딱 자르기 좋은 연차였거든요. 거기다 결혼까지 해서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 붙이기도 편했고요. 저는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어 보려고 했지만 괜히 자존심만 상하고 결국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얹어서 받은 돈은 통장에 넣어두고 재취업 자리를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하루는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가, 너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 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시할머니 간병 좀 맡아줬으면 한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만 돌봐드리면 되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제가 간병을요? 자신이 없는데요. 그깟게 자신이 필요할 일이더냐. 식사 챙겨드리고 말벗 좀 해드리면 그만인데. 게다가 아직은 치매가 심하지 않으셔서 힘들 일은 없을 거다.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시할머니 간병을 맡기시는데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하고 상의하고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퇴근 후 돌아온 남편한테 통화 내용을 전하곤 솔직하게 하기 싫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너 집에서 뭐 할 건데? TV 보고 자빠져 자겠다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빠져 자다니. 재취업 준비해야지. 당신이 내가 노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잖아. 안 그래? 그래, 그건 잘 생각했어. 그런데 그러는 김에 할머니 좀 돌봐드리면 그게 더 생산적인 거 아니야? 요즘 같은 때 재취업이 쉬운 것도 아니고 솔직히 경력자 치고 네 스펙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잖아. 막말로 니네 회사에서 1차로 정리된 거 보면 네 실력 알만한 거 아니냐? 나 같으면 너 필요하단 곳에서 생색내고 일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한테 할머니 간병하겠다고 전화 드려. 강요하는 건 아니고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거지. 강요는 아니라면서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 뭐래요?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이대로 집에서 놀고 먹었다간 남편 등살에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아서 일단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시할머니 간병은 반년이 지나도록 이어졌어요.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으니 금방 끝날 거라던 아버님 말씀과 달리 끝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아서 국가보조를 받으며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설기관에 보내드리면 되는데 그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시댁에서 안 하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참 사람 미치고 팔딱 뛰게 하는 게 저희 시할머니는 제 앞에서는 정말 치매 정도가 심하신데 조사원 앞에서는 너무도 또랑또랑하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평소엔 이러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려도 조사원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시할머니 돌봐드리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루에도 똥기저귀를 몇 번이나 갈아드리고 목욕도 수시로 시켜드려야 하는데도 누구 하나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거기다 웃긴 건 저희 시아버지가 마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5남매 중에 막내시거든요. 위로 형님이 2분이나 계시고 누나도 2분이나 계신데 아무도 자기 엄마 집에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니까요. 하루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너 그거라도 안 하면 뭐 하려고 그러냐? 너 필요하다는 데 있을 때 그냥 눌러 앉아. 능력도 없으면서 편한 일만 찾지 말고.
이러니까 다들 MZ세대들은 다 편한 일만 하려 든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사람이 말을 해도 꼭 날선 말들만 한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아버님 내외가 시할머님 댁에 들리셨더라고요. 근처에 결혼식이 있어서 들리셨다면서 돌아가실 때 제게 용돈 봉투를 주셨어요. 준우 색시가 고생이 많구나. 이건 매달 주는 수고비랑은 별도로 주는 용돈이니까 옷도 한 벌 사입고 용돈 해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매달 주시는 수고비라고 하셨어요? 저 지금까지 1,000원짜리 한 장 받은 게 없는데요. 그 말에 큰아버님 내외는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 큰어머님은 눈썹을 파르르 떠시며 그러셨죠. 무슨 소리야? 형제들이 매달 모아서 야간 간병인이랑 준우 엄마한테 각각 200만 원씩이나 보내고 있는데 안 받았다니. 그럼 지금까지 그 돈은 누가 받았다는 거야? 저도 그게 궁금했답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면 누가 그 돈을 가져갔을까요? 답은 뻔하죠. 중간에서 계좌로 송금받은 사람,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큰어머니까지 나서서 일이 커지자 시어머니는 당신이 모아두었다가 목돈 만들어 주려고 했다는 그 말을 들은 큰아버지가 호통을 치시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당사자도 모르게 그걸 왜 재수씨가 결정을 해요?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당장 돌려주세요. 안 그래도 젊은 애한테 어머님 맡기는 것도 미안한데 돈 한 푼 안 주고 우리 체면까지 깎아먹어요. 나 원참. 결국 시어머니는 그 돈을 돌려주셨어요. 시어머니 행동에 진저리가 쳐질 만큼 화가 났지만 한 번에 목돈으로 1,400만 원이나 받고 보니 화가 좀 가라앉긴 하더라고요. 역시 치료 중에 최고의 치료는 금융치료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평소랑 달리 사근사근하게 와인이라도 한잔 하자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한 짓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나 하고 일단 사과는 받아주자 싶었죠.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TV 바꿀까? 한 75인치 정도 되면 축구 볼 때도 훨씬 생동감 있을 것 같은데. 자기야, 우리 TV 바꾸자. 응? 사과는커녕 지 갖고 싶은 TV를 사달라고 밑밥을 까는 거였어요. 나한테 사과는 못할 망정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네 집 식구들은 참 대단하다. 어머님은 며느리 품삯 떼먹고 아들은 그 돈 뜯어먹으려 들다니. 한 10년쯤 지나면 내 살이 하나도 안 남겠네. 이쪽 저쪽에서 다 뜯어먹혀서. 당신이 이러고도 내 남편이야? 야, 막말로 그동안 너 회사 잘리고 나서 생활비 한 번이라도 냈냐? 그동안 내 돈으로 살았잖아. 그랬으면 지금 그 돈이 다 네 거라고 하면 안 되지. 거기엔 내 지분도 있는 거라고. 지분? 나 그동안 자기 할머니 간병하면서도 집안 살림 다 했어. 당신은 쓰레기 한 번 안 내다 버렸잖아. 집에서 노는 나보고 하라고. 그래 놓고 무슨 지분? 그렇게 따지면 나한테 가사도우미 급여라도 쳐줘. 그럼 내가 거기서 생활비 떼어줄 테니까. 누가 가사도우미 필요하대. 애초에 네가 능력이 없어서 회사에서 잘린 게 원인 아냐. 원인 제공자가 처리할 일을 왜 나한테 떠밀어? 당신 말 다 했어? 결국 그날 술자리는 달달한 스파클링 와인으로 시작해서 끝은 서슬퍼런 욕설을 주고받으며 끝이 났어요. 남편은 끝까지 능력도 안 되는 게 유세 떤다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고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끝을 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퇴직금과 간병비 받은 걸 합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상황을 대비하자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부업이 바로 요리교실이었어요. 요즘은 1인 가정이 많이 늘기도 했고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적정 금액 이상 주문해야 한다거나 배달료가 음식값만큼 나간다거나 하는 문제들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퇴근길에 저희 가게에 들러서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해서 집에 갈 때 싸갈 수 있게 했어요. 그렇게 만든 반찬으로 그날 저녁도 해결하고 며칠치 반찬도 해결이 되다 보니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어요. 특히 칸막이가 없는 좁은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하면 온 집안에 음식 냄새가 나서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하게 돼서 그런지 밖에서 음식을 만들어 간다는 거에 큰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게다가 시간대가 직장인들에 맞춰서 늦게 시작되니까 더더욱 좋아했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주방이 비는 시간에 주방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받으니 좋아하셨어요. 더불어 수강생들이 엄마 반찬 가게 매상도 올려주니 좋아하셨고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매일 한 클래스만 운영하다가 온라인 신청자가 늘어서 스튜디오를 내게 되었어요. 엄마의 레시피를 가지고 만든 집밥교실은 수강생도 많이 늘어서 제 여동생까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죠. 저는 저녁 시간반을 맡고 동생은 낮 시간반을 운영했는데 하루 종일 풀로 돌아가니까 수입이 꽤 되더라고요. 거기다 스튜디오 1층에는 엄마 가게에서 만든 반찬들도 판매를 해서 부수입도 얻게 되었고요. 이렇게 부업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요리교실로 찾아오셨어요. 넌 집안 살림은 안 하고 밤늦도록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주 네 친정엄마랑 네 동생까지 돈독이 올랐구나. 이깟 반찬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이런 데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애 가질 생각이나 해. 우리 집 대 끊을 생각 말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애가 안 생기는 것도 내 탓인 줄 알고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다다르고 보니 솔직히 죄송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한테 어머니 말씀을 전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뭔가 찔리는지 뜨끔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구슬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실 나 3년 전에 묶었거든. 너 회사 잘린 마당에 애까지 들어서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나더라고. 솔직히 그렇잖아. 네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취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갖냐? 자식은 엄마 머리 담는다고 너 닮은 애 나오면 애도 고생이지. 아, 이놈은 정말 말로 될 놈이 아니더라고요. 살 비비고 사는 아내한테 너 닮은 애 나올까봐 정관수술했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놓곤 이어서 하는 말은 더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네가 요리학원 차려서 대박날 줄 누가 알았겠냐? 그러고 보면 네가 스펙은 딸려도 돈 버는 재주 하나는 있는 것 같다. 이참에 묶은 거 풀고 애 한번 가져봐. 네 돈 버는 재주 한번 믿어보자고.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날 가만히로 보나? 보자 하니까 날 보자기로 보나?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린다. 그래, 무능한 와이프 닮은 애 나을까봐 겁나서 정관수술까지 받았다. 그것도 3년 전에. 그래놓곤 지금까지 입도 뻥긋 안 하고 네 엄마한테 날 욕바지로 썼냐? 뭐 이런 개놈 자식이 있어. 그래놓곤 뭐? 돈 버는 재주라도 있으니까 이제서야 애를 갖자고? 미쳤냐? 너 같은 쓰레기 애를 갖게? 정신 차려. 너 툭 하면 능력이 어쩌고 떠드는데 내가 보기엔 너도 그리 유능하지 않아. 유능한 놈이었으면 네가 진작 승진하고 승승장구했겠지. 너 마지막 승진한 게 언제냐? 우리 결혼한 이듬해였어. 근데 너 아직도 그대로잖아. 네 동기들은 다들 올라가는데 너는 그 자리 뭉개고 있는 주제에 네가 내 능력을 지적할 처지냐고. 내가 예언 하나 해줄까? 너 3년 안에 짐 싸서 회사에서 나오게 될걸? 이게 미쳤나? 그걸 말이라고 해. 넌 네 남편이 회사 잘리면 좋겠냐? 돈 좀 번다고 까부는데 웃기지 마. 그래. 난 너 회사 잘리길 간절히 고대해. 너도 회사에서 잘려서 막막한 심정 겪어봐야 네가 얼마나 사악한 놈이었는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네 그 더러운 개소리 들어가면서 참은 이유가 뭔지 알려줄까? 내가 성공하는 날 내 발로 너 찾으려고 기다렸던 거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것 같네. 우리 그만 헤어지자. 너랑 나 더 살아봤자 득될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끝내. 느닷없는 이혼 요구에 남편은 벙찐 표정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 남편은 회사에서 희망퇴직 명단에 올라 있었는데 저한테 숨기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돈 잘 버는 아내 덕보고 살면 되겠다 마음 놓고 있던 남편은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셈이었죠. 제가 거기까지 바랐던 건 아닌데 하늘이 도와주신 거죠. 복수할 땐 기차게 하고 끝내라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남편은 제가 요리교실에서 번 돈도 혼인 중에 번 돈이니까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죠. 사실 제가 운영했던 요리교실은 여동생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수입도 당연히 여동생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있고요. 저는 그 요리교실 파트 강사로 올라 있어서 매달 100여만 원 정도의 파트타임 급여만 받고 있었어요. 거기다 시할머니 간병을 하고 받은 돈은 용돈과 생활비에 보탰었으니 남은 돈도 거의 없었고요. 결국 이혼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건 남편이 아닌 저였어요. 남편은 소송을 걸어서라도 제 돈을 뺏겠다고 했지만 통장 기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확인해도 저는 걸릴 게 하나도 없으니 해도 별 수 없게 된 거죠. 끝까지 지저분하게 구는 남편 때문에 오만 정이 떨어진 저는 법원을 나서면서 침까지 퇴뱉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제 결혼 생활은 이렇게 처참히 끝이 났지만 그래도 비싼 경험했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저앉기에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제 인생이 너무도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제 인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